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식 박사님의 고원직설입니다. 예, 고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잘 계셨습니까? 네. 예. 자, 이 새해인데요.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해서 예. 이제 이 책임 장관제를 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가짜 뉴스 단속을 언급을 했습니다. 예. 두 가지 다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우습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정권이 박 정권을 굉장히 비판했는데 박 정권 때 장관 중에 뭐 받아 쓰지 않으면 뭐 이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적자생존이라고. 적자생존이라고. 적지 않은 적어야 산다. 예. 열심히 적었더만은 나중에 대통령한테 불리하게 작용했잖아요. 예. 그랬는데 근데 이 정권은 박근혜 정권보다도 솔직히 뭐 모양은 비근의적으로 소통하는 처럼 보였지만은 장관이 힘이 없기는 그래서 6급 뭡니까? 검찰 수사관도 찾아가서 장관 만나고 무슨 5급 예? 청와대 행정관도 저기 참모총장을 육군 참모총장을 다방으로 불러내고 34살짜리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책임 장관제 시행이 하려면 대통령이 말로 시행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몸소 힘을 좀 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뭐 책임장관제 이렇게 하겠다는 것도 그걸 강조하는 거 방향은 참 좋아요. 또 사실은 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책임 총리, 책임 장관제를 하겠다. 그 이유는 지난 촛불 정신이라는 게 우리 권력이 너무 대통령한테 집중됨으로 인해서 그에 따라서 권력 농단이 나왔기 때문에 권력을 적절하게 분산을 해서 견제와 균형을 맞추겠다. 그렇게 나갈 것으로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1년 6개월이 지나서 청와대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과거에 전혀 용어가 없던 청와대 정부라는 말이 나왔어요. 정치학자들 그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청와대 정부란 게 뭡니까? 책도 나왔습니다. 청와대가 모든 권력을 다 쥐고 흔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책임 총리, 책임 장관 뭐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장관이나 총리의 그런 위상이라는 게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만 또 못하다.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6급이면은 주사입니다. 주사. 주사죠. 주사가 말하자면 장관을 독대를 해서 뭐 인사청탁도 하고 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 발표 자체가. 그런 와중에 32살 먹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갓 변호사를 합격한 사람이 어떤 경로로 청와대 행정관에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뭐 4급으로 알려졌는데 5급이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32살 이제 갓 변호사 합격한 사람이 뭐는 이제 사회로 보면 초년생입니다. 그런 사람이 60만, 50만 대군을 지휘하는 육참총장, 육군참모총장, 김용호 총장 저도 잘 압니다. 제가 육군 발전 자문위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용호 총장도 여러 차례 만났고 또 그분의 인품이라든가 이런 그 리더십 이런 부분에서는 군 내에서는 알아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5급 행정관이 좀 나와라 밖으로 하는데 육군참모총장 별 4개가 뛰어나온 것은 달려 나온 것은 다방으로. 그만큼 청와대의 힘이 얼마나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가면서 더러워 죽겠네 하면서. 그렇겠죠. 뭐 일각에서는 뭐 그 행정관을 만난다기보다는 청와대에서 모종의 그런 인사 그 카드를 다 만들어 갖고 아마 심부름 시킨 것 아니겠느냐. 배달을. 그죠? 배달이 아니겠느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육군 참모총장과 청와대 막 들어온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32살의 행정관이 독대를 해서 만나갖고 군 인사를 논의했다. 이게 뭐 코미디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어쨌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뭐 책임장관제를 한다. 뭐 또 뭐 어찐다 하는 것이 말은 좋습니다만은
그런 얘기에 대해서 설득력이 거의 없는 것이죠. 적어도 책임장관제를 하려면은 사실은 세크리터리는 장관입니다. 대통령제에서는 장관이 비서거든요. 예. 그리고 청와대의 비서라면 그야말로 참모예요. 그냥 조언을 하는. 보이지 않는 사람. 예, 보이지 않는. 근데 지금은 모든 뭐 주요 발표도 다 수석이 나와서 오고 행정관들이 다 뭐 행정을 다 지금 뭐 장관들을 주물럭거리고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한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뭐 책임장관제를 하느니 어쩌니 하는 그런 말씀도 좋지만 장관한테 힘을 실어주고 말하자면 청와대는 그야말로 참모로서 뭐 서로 부처 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조정도 한다든가 아니면 대통령한테 조언하는 그런 기능으로 남겨놓고 그런 조치들을 취해야만이 책임장관이 되고 책임총리가 되는 것이지 말로 알아서 하라고 한다고 됩니까? 예, 그래서 이제 사람이 말은 앞뒤가 좀 맞아야 되는데 김태우 수사관이 밖에서 폭로한다고 그 급이 맞아야 그 폭로에 대응을 할 거 아니냐고 급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감히 6급이 청와대를 논하냐 이렇게 거기서는 급을 이야기하다가 어제는 또 그 5급 세상에 5급 사무관이 갖는 줄은 저는 상급중 갖는 줄 알았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네. 상급 아니고 적어도 네. 뭐 한 2급 그 정도는 3, 2, 갖지 3급은 않겠나. 갖겠네. 그래서 한 40대 중후반에 네. 한 2, 3급짜리가 갔을 거라 봤는데 이제 30대 초반에 5급짜리가 가서 총장을 불러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김의겸 대변인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아니 행정관이면 다 행정관이다. 높고 나쁨이 어디 있냐. 가서 못 만날 게 뭐 있냐. 업무상 만날 수도 있다. 이러면서 또 급이라는 부분을 자기들 스스로 또 깔아뭉개요. 그러니까 김태우 수사관 문제가 나왔을 때도 그렇고 신재민 뭐 이 사무관 얘기가 나왔을 때도 그렇고 청와대의 대응이라는 게 너무 아마추어적이다. 그래서 사실은 사태를 충분히 초기에 진화도 할 수 있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여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어설프게 앞뒤가 다르게 해명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번의 경우도 누가 보더라도 김태우 수사관 때는 그렇게 비방을 하고 뭐 6급이 뭘 아느냐 뭐 이렇게까지 하면서 아주 깔아뭉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또 5급 행정관도 대통령의 비서라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일이라는 것은 서로 급이라는 것이 있고 순서라는 것 있고 절차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의전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그 행정관의 급이라고 한다면 일반 회사로 만나면은 대재벌에 이제 막 들어온 신입 사원이 재벌 회장을 불러낸 거예요. 야, 청와대에서 뭐라고 하는데 나 좀 밖으로 나오시오. 이런 것이 우리 사회에서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뭐 재벌 회장이든 참모총장이든 뭐 다 만날 수가 있어요. 뭐 이등병도 만날 수 있고 병장도 그건 하나의 소통으로 만나는 것이고 지금 이번에 육참 총장이 행정관을 만나는 것은 청와대가 무섭기 때문에 청와대가 모든 권력을 쥐고 있고 군 인사도 청와대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소통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서류를 그러니까 앞뒤가 맞는 서로 아구가 맞는 그런 설명을 해야 하는데 좀 더 하나 덧붙여서 얘기한다면은 김의겸 대변인 저는 뭐 언론계 출신이지만 저거는 뭐 연배차가 있어도 나 잘은 몰라요. 그분도 뭐 정치부 기자도 하고 여러 경험을 가졌던 그 언론인으로 알고 있는데 청와대에 들어와서 지금 그분이 속된 말로 사고를 많이 쳤어요. 얼마 전에는 무슨 뭐 민간 사찰에 DNA가 있니 없니 하고 이번의 경우도 그렇고 국민들한테 또 언론한테 그 설명하는 모양새 그런 태도가 어떻게 보면은 좀 사실은 대변인이라면은 겸손해야 하거든요. 그분은 자기를 대변하는 게 아니고 본인은 주로 내가 볼 때는 대변이 아니라 본변을 하더라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본변입니다. 그러나 대변인은 대통령과 청와대의 뜻을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이렇게 전달을 해서 국민들과 소통하는 자리입니다. 그럴 때는 어쨌든 겸손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아주 객관적이고 솔직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가장 기본적인
대변인으로서 갖춰야 할 자질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아쉬움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언론인 출신이 뭐 이전 정권에서도 언론인 출신이 들어가서 그렇게 썩 평가를 받지는 못했어요. 네. 제가 뭐 청와대 이렇게 저도 출입도 했고 뭐 여러 대통령들의 그런 대변인들도 봤지만 어쨌든 언론 출신들도 청와대만 들어가면은 밖에서 그 어떤 있었던 그런 평판이 완전히 없어지고 말하자면 권력에 어떻게 보면 좀 맹종을 한다 할까? 권력의 어떤 뭐 지나치게 경도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물론 뭐 청와대 가서 무슨 거기서 조직의 한 사람으로서 거기서 뭐 분란을 일으키고 뭐 언론인까지 할 수는 없는 것은 예, 당연하지만 그래도 지켜야 할 어떤 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것이 아닐 때는 또 대통령이라든가 또 홍보수석 같아도 건의를 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시정을 해야 하는데 지금 최근에 이렇게 문재인 정부 이후 청와대 홍보 지금은 이제 국민소통수석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국민소통수석이나 대변인 두 분 다 지금 언론인 출신인데 일반인들이 언론인에 가졌던 어떤 그 견제 감시 기능 권력에 대한 그런 부분이 청와대 가서는 너무 왜곡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좀 실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도 김의겸 대변인이 뭐 계속 대변인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의 따가운 비판과 시선이 있다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좀 느껴야 할 것 같아요. 청와대가 힘이 세다고 해서 대변인이 힘이 센 건 아닌데 대변인은 좀 드라이하게 그렇죠.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자신의 감정이나 그 감성을 실지 말고 드라이하게 있는 사실에 대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설명하는 훈련이 좀 돼야 되는데 대변인이 이제 마치 정권을 비호하고 방패막이 역할을 노골적으로 하게 되면 그건 대변을 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정권에 더 해를 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번에 이 지금 5급 사무관이 총장 만나러 갔다가 인사 서류를 분실하는 바람에 이 사건이 알려졌는데 네. 그러면 뭐 하려고 토요일 날 그 중요한 인사 서류를 들고 다녔냐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총장을 만났다라는 말을 안 하면 안 되니까 터져 나간 거고 그다음에 6급의 김태우 수사관이 장관을 만나고 어쩌고 했다라는 것도 결국은 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하고 뭔가 틀어져서 압박을 받으니까 폭로하면서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건 다 문제가 생겨서 터지니까 나온 건데 그러면 터지지 않고 나오는 이런 류의 전행들 그러니까 장관이나 무슨 군수뇌부나 이런 사람들을 청와대 말단들이 만나고 다니면서 겁도 주고 예? 쪼고 하는 일들이 거의 비일비재했다면 박근혜 정부에서 제일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비서 옆에 가까이 있는 비서나 오래 같이 했던 최순실을 정리하지 못하고 전부 다 예스맨이 돼가 받아 적기만 하고 소극적으로 움직이면서 자기 의견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면서 부처별로 독자성을 보장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이 정권은 박 정권과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부가 뭔가 다르냐는 목소리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그 결과가 지금 지지율 급락이라는 추락이라는 사태로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번에 그 무슨 5급 행정관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그 중요한 서류를 자기 차에다 두었는데 잊어버릴 수가 있는 것인지. 길에 세워놓고 담배 피고 왔는데 없어졌다고요. 아니 그럼 자기 차에 둔 게 왜 없어지냐 이거예요. 간첩이 와서 훔쳐갔는데. 난 그 사람 공범으로 수사해야 된다고 봐요. 적어도 일반 조직도 그렇습니다만 청와대에서는 행정관이라든가 누가 이런 밖에 중요한 인사를 만나러 갈 때는 거기에 대해서 그쪽한테도 통보를 하고 그 결과도 당연히 이쪽으로 이런 어떤 결과가 있습니다 하는 게 서로 의견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고 가서 만나는 거지 무턱대고 말하자면 저 하이직 무슨 행정관이 뭐 장관 만나고 그렇게 돼야 있지는 않아요. 또 갈 때는 당연히 이분한테 보고를 하고 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다면 그건 뭐 청와대 조직이 완전히 기강이 무너졌다고 봐야죠. 청와대는 5급이면 제일 낮은 급이에요. 네, 5급이 육군 참모총장을 만나러 가는데 김의겸 대변인 얘기대로 자기 혼자 알아서 자기가 뭐 궁금해서 갔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 얘기를 지금 대변인이 믿으라고. 믿으라고 국민들한테 버젓이에요. 그런 일이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감춰야 할 사안인데 네, 그게 당연한 것으로 5급이 왜 못 만나냐 이런 식으로 뭐 어떻게 보면은 적반하장의 얘기를 하는데 더군다나 그런 중요한 인사 서류 아닙니까? 그때 지금 인사가 한참 군 인사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인사처를 가지고 갔는데 파일이었죠, 잊어버렸다 하면 파일이죠. 이 파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요한 군사 비밀 아닙니까? 기밀 사항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적어도 이런 사건이 기왕 터졌으면은 그러한 사건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고 그때 그 잃어버린 서류라든가 이런 것은 그 후에 어떻게 했으며 그 서류는 뭐가 그 들어있었고. 내용이 있었고 또 행정관과 참모총장 간에는 어떠한 대화들이 오갔다. 꼭 뭐 밝히지 않아야 할 어떤 군사 기밀이 있다면 모른다. 하지만 이런 기왕에 사건이 노골화되고 이렇게 표면화됐다 하면은 청와대에서 그런 것을 설명을 해야지요. 그건 싹 감춰버리고 그런 얘기는 다 무시해버리고 그 만나는 것 자체가 뭐 잘못되냐는 식의 이렇게 나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아주 어떻게 보면은 좀 심하게 뭐 오만방자한 그런 태도예요. 근데 이 핵심은 잃어버린 서두를 중요한 걸 잃어버렸다 하면 또 책임 문제가 논의될까 봐. 당연히 그렇죠. 5급이 지가 임의적으로 만들었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5급이 장성들에 대한 인적 사항에 관한 파일을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가 잊어먹어도 별로 문제 없는 그래서 면직만 하면 끝나는. 아니 국민들을 바보로 압니까? 5급이 그 수많은 군 인사 장성들의 그런 내용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오랫동안 그 문제를 다뤄왔다면 모르지만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몇 달 만에. 또 사회생활도 안 해본. 이제 막 시작한 그런 사람이 그런 행정관이 그 중요한 국내에 그 수많은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그 인사 서류를 자기가 알아서 작성을 했다? 청와대는 그렇게 하는 일을 하는 데입니까? 보안이 그렇게 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보안도 문제지만 5급 행정관이 그렇지 멋대로 이렇게 작성을 하고 그거 들고 다니면서 참모총장 만나고 그런 일은 일반 회사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한다면 이건 바로 징계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건 징계도 없이 그냥 쏙 자기들끼리 면직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한참 뒤에야 알려졌죠. 이런 일을 얘기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그 청와대가 대응하는 거 보면은 정말 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책임 장관제 이걸 좀 해보자 했는데 정말 책임 장관제를 해야 합니다. 적어도 장관 정도의 어떤 경험과 경륜이 있다 한다면은 그분들이 청와대에 있는 그 행정관이라든가 비서관에 그러한 경험과 경륜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청와대 내에서도 물론 뭐 공직 생활을 오래 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늘공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대선 캠프에 참여했다가 그냥 어쩌다 공무원 뜬금없이 느닷없이 예. 벼락 출세한 그런 행정관 비서관들이 수두룩해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일반 회사의 과장 주기에도 과장급 주기에도 뭐 좀 마땅치 않은 사람들이 국정을 주물락거리고 멋대로 좌우해서 그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이번 일을 보면은 김태우 수사관 일이나 또 신재민 전 사무관 또 이번 그 무슨 행정관 이런 일들을 보면 과연 우리 청와대가 국민들이 기대하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국정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그런 역량과 어떤 숙련된 그런 능력들을 정말 갖고 있는지 의심이 많이 가요. 자, 정말 그걸 믿고 맡겨도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에 다 민정수석도 하시고 비서실장까지 하신 분인데 왜 청와대를 이런 식으로 뭐 근무 기강이라 그런 부분도 그렇지만 왜 내각이라든가 이런 운영을 이런 식으로 할까? 아마 많은 국민들이 오히려 과거 정권이 오히려 장관들이라든가 총리가 더 권한을 갖고 이렇게 국정을 운영한 것 아니었나 하는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 자, 청와대가 하는 일을 국민하고 소통, 홍보를 열심히 해라고 각 부서에 다 잡으면서
또 가짜 뉴스 대응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부의 일을 갖다가 이렇게 악의적으로 왜곡시키는 가짜 뉴스에 단호히 대처해야 된다 하는데, 자,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청와대도 가짜 뉴스를 상당히 많이 전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대통령이 이 듣기 싫거나 불편한 이야기를 가짜 뉴스라고 본인의 입으로 자꾸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뭐 말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도 뭐 두렵지도 않고 가짜 뉴스 안 하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저렇게 가짜 뉴스를 자꾸 언급하면서 단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서 한국의 언론 자유가 왜곡되고 있다라는 비판이 싱크탱크나 이런 데서도 토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이 적어도 할 말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페이크 뉴스, 그 가짜 뉴스와 정부에 대한 비판, 견제의 그러한 뉴스는 전혀 다른 겁니다. 물론 가짜 뉴스 사실은 그런 게 꽤 많이 있죠.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에 대한 피해도 많이 있었어요. 뭐 민간 차원에서도 그렇고 공적인 차원에서도 가짜 뉴스들이 나와가지고 그게 뭐 혹해가지고 또 일반 언론들이 그런 가짜 뉴스를 또 그대로 받아 전제해서 써가지고 큰 혼란을 준 적도 많기 때문에 순수한 의미에서 그런 가짜 뉴스는 당연히 없어져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가짜 뉴스든 뭐 이런 비판 어떤 뉴스든 간에 특히 가짜 뉴스 같은 것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말하자면 기존 언론들이 제 기능을 못할 때 그런 가짜 뉴스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과거에 뭐 군사정권 시절에 제 언론들이 제 기능을 못하니까 그때 나온 게 찌라시, 대자보, 유언비어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지금은 가짜뉴스라는 거예요. 인터넷 시대가 되니까 가짜뉴스라는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건 변론을 하더라도 대통령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국무회에서 말씀하신 그 가짜뉴스라는 것은 언론이 그 보도를 보면은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또 정부가 이러이러한 잘한 것은 거의 보도를 안 하고 뭐 일부러 뭐 이렇게 좀 깐다 그럴까? 그런 보도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철저히 좀 대처를 하라. 그것은 사실은 대통령이 할 말씀은 아니시죠. 대통령이 지금 오늘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홍보, 소통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각 부처에도 홍보, 소통 책임자들을 둬가지고 그런 소통이 홍보가 제대로 되도록 정부에서 하는 시책이라든가 또 정부 성과가 제대로 국민들한테 전달되도록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국민들이 정부가 홍보를 안 해도, 소통을 안 해도 국민들이 현장에서 체감을 하는 겁니다. 아, 정부가 일을 잘하고 정부가 성과를 내면은 그 피부로 느끼는 게 누구겠습니까? 일반 국민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언론이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하고 정부에 대해서 견제를 하는 걸, 그걸 가지고 말하자면 페이크 뉴스와 가짜 뉴스와 혼돈 내지는 뭐랄까요, 그걸 좀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단속을 하라는 것은 적어도 언론 자유를 가장 앞세우는 우리나라, 특히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 바로 언론 자유인데, 어떻게 보면은 언론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그런 인상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의 그런 업적이랄까 성과가 제대로 홍보가 안 된다는 안타까움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정말 자제해야 할 일입니다. 또 성과가 현실적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무슨 이렇다 할 성과가 나는 게 없지 않습니까? 뭐 정책적인 측면에서 그렇고 법제적인 면에서도 지난 정기국회 때 산업국 안전보건법 그거 하나 김영균 씨 사건 때문에 그거 하나 통과시킨 거 외에 지금 개혁입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단 하나 성과를 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또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들한테 성과를 내라. 성과라. 이제는 성과를 내야 할 때다. 그동안 한 1년 6개월간에는 뭐 취임 준비도 없이 출범을 갑자기 했고 정부가 또 뭐 좀 미뤄질 기간이랄까 이런 것 때문에 언론도 또 많이 자제를 한 측면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기대치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또 문재인 정부가
성과를 떠나서 어떤 정치적 이미지 정치를 잘해서 상당히 기대가 높았습니다만은 1년 6개월 지나면서 대다수 국민들이 이제는 성과를 바라고 있거든요. 실제적 성과. 그냥 말로 하는 그런 이미지로 하는 그런 정치 내지는 어떤 프로파간다가 아니라 정말 손에 쥐는 그런 성과를 바라고 있는데 그만한 성과가 지금 없기 때문에 언론도 비판을 하는데 그 비판에 대해서 그것을 뭐 대통령이든 또 정부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고언으로 받아들이고 그게 하나의 뭐 성찰과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지 그것에 대해서 일반 뭐 좀 단속을 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비춰질 경우 그 밑에 말하자면 부처라든가 이런 쪽으로 내려오면은 이제는 알아서 기어가지고 언론에 대해서 철저한 이런 봉쇄 작전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과거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기자실 못 박는 것 때문에 기자실 뭐 폐쇄를 해버리고 뭐 하면서 말하자면은 주류 언론들 소위 보수 언론들이 진보 정권이 들었으니까 일부러 이렇게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논조들을 쏟아낸다 해가지고 언론과 그런 일종의 전쟁 비슷한 거를 벌였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뭐 그것도 양정철 씨가 그때 오명을 다 뒤집었었죠. 네. 예. 청와대 그 홍보 담당으로. 그런데 이 중요한 부분은 대통령이 각 부서별로 명확한 과제를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과제를 목표가 있고 빨리 달성해라 책임지고 그러면 노동부 같은 경우에는 노동 계획을 하라고 목표를 정해서 한다든지 기재부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을 얼마를 정해놓고 해야 되는데 그럼 지금 하나도 그런 부분에 대한 목표치 이 달성돼야 될 목표치가 뭔지를 갖다가 성과를 내라고 하면 장관도 내가 뭘 성과를 내야 되는 것을 과연 알고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보수 정권에서는 문제가 뭔가 하면 수치나 무슨 이런 만드는 거는 굉장히 깨알같이 잘해요. 막 필기 잘하는 모범생 비슷. 문제는 그래 놓고 또 실제로 장관이 별 힘도 없어서 그렇게 하려 그러면 잘 되지 않고 맨날 그런 회의만 하다가 흐지부지 된 게 많은데 이번 정권은 목표치가 뭔지를 대통령도 헷갈리게 해요. 한번 보십시오. 최저임금을 한다라는 것인지 안 한다라는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최저임금을 그렇게 고수하겠다고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다고 어떤 데 가면 대통령이 자기 계속 고집을 밀고 가는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또 기업을 만나면 고치는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이랬다 하니까 어느 것이 문재인의 모습인가를 알고 그 장관이 최저임금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를 자기 스스로는 방향을 정할 수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대통령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죠. 그러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그런 경제 정책 특히 국민들과 가장 밀접한 경제 정책에 관해서는 과거의 어떤 그 기득권 중심, 재벌 중심의 그런 정책에서 서민 중심으로 바꿔서 말하자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이 너무 이런 소득 격차가 크니까 이 하위층한테 좀 임금, 소득을 늘려가지고 그것이 소비로 가고 그 소비가 다시 생산으로 가고 그런 선순환은 구조를 가는 게 방향은 옳은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1년 6개월간 정책 목표를 세워서 추진을 해왔고 그런데 그러한 정책 어떤 추진의 결과가 지금 당초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지금 결과 효과가 나타난 건 아닙니까? 역효과가 나타난 의도가 좋다고 결과가 좋게 나타나는 그렇죠. 건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원래는 저소득층 서민들을 위한 그러한 정책들이 오히려 서민들한테 독이 돼서 서민들이 일자리에서 쫓겨나고 젊은 층들이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알바도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정치 지도자라는 것은 그러한 현실의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고집을 할 게 아니라 여론을 수렴해서 국민의 여론이 그게 아니라는 평가가 나왔고 또 결과도 그렇게 나왔다면은 과감하게 그런 정책 전환을 하는 것이 또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이 옳지요. 물론 본인들은 그 성과가 이제 1년 6개월 뿐이 안 됐지 않냐. 그런 소득주 성장이든 뭐, 최저임금 정책이든 보통 뭐 2, 3년은 되어야 나타난다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한 것도 아니에요. 이제 전에 있었던 장하성 전 정책시장은 지난해 말에 나타난다고 했고 뭐 여러 그 성과의 시기도 달랐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과감하게 그런 방향 전환을 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를 않고 방향을 전환을 하려니 이러다가는 자기 어떤 그 정권의 신뢰랄까 또 야당의 공격이란가 이걸 견뎌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말하자면은 방향 전환도 못하고 그렇다고 밀고 나가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방금 황 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책의 지향점이 지금 없어져 버린 거예요. 말하자면은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서도 지난 연초에 대통령 말씀 중에도 단 한마디도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사실상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한다고 볼 수는 있는데 그때 또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경제의 틀을 그대로 바꾸는 그런 정책을 또 고수하겠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 대해서 뭐 아마 각 부처는 물론이고 기업이라든가 국민들도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이냐. 이게 산으로 가는 것이냐. 바다로 가는 거냐. 이런 느낌들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더군다나 새해가 시작됐으면은 정책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그 정책 방향과 목표를 설정해서 그 목표와 방향에 따라서 각 부처에서도 어떤 그 일관된 정책을 수립하고 그렇게 해서 시장에도 그런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데 시장에 주는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하니까 시장도 지금 혼란해 갖고 뒤죽박죽이에요. 맞습니다. 자, 요즘 대통령의 혼밥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기사가 한두 개가 난 거 아니에요. 칼럼이나. 그래서 이제 문희상 그 국회의장은 대통령을 만났을 때 혼밥 하시오 하고 앞에서 직접 물었다고도 하고 그런데 오늘 또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오바마가 몇 년 전에 공사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 전쟁 영웅한테 훈장을 주겠다고 직접 전화를 걸었는데 전쟁 영웅이 전화를 안 받은 거예요. 그러고는 나중에 이제 전화가 됐는데 아니 내가 공사장에서 일하는데 일도 안 하고 대통령하고 전화한다고 돈 받을 수는 없어서 점심시간에 전화하려고 안 받았다 하니까 오바마가 아이고 고맙다 미안하다 내가 일하는데 전화해서 받아줘서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진짜 소통인데 또 오바마가 사실은 별 뚜렷한 것도 없어요. 미국 경제가 이렇게 뭐 제대로 되지도 않았고 오바마 케어도 안 됐고 했는데 그래도 저 사람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많이 받은 것은 항상 이게 소통하려고 격식 없이 이렇게 했던 노력들이 이제 어쨌든 인정을 받아서 퇴임 이후에도 전반적인 평가가 나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밥을 혼자서 저렇게 많이 먹고 있다. 물론 청와대는 비공식으로 먹었다 하지만 비공식으로 맨날 있는 청와대 참모들 임종석이 데리고 밥을 먹고 무슨 이러면 그거는 뭐 혼자 먹은 거나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저래 혼밥 먹는다고 이게 지금 국민의 걱정이면 아니 중국 가서도 혼밥을 많이 먹었잖아요. 그래서 저런 거를 왜 과감하게 못할까요? 지금 아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조찬 혼밥은 조찬 만찬을 공식적으로 한 건 한 번이고 조찬을 공식적으로 만찬은 2번이고 점심만 25번, 27번이래요. 그러니까 1년에 1095끼니 중에서 27번만 밥을 먹어서 2% 된대. 근데 아침 저녁을 한 번, 2번만 먹었다는 거는 아침을 저래 작게 먹는 건 아침에 귀찮다는 거거든.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사람 불러서 한 7시 반이나 밥 먹는 게 귀찮다는 거고. 저녁은 길어지니까 나는 저녁에 쉬어야 되는데 TV도 보고 귀찮다는. 그러니까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 보고 맨날 혼자서 밥 먹는다고 얼마나 뭐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침 저녁을 이렇게 안 먹고 주로 이제 먹은 것도 그나마 점심만 먹었어요. 왜? 점심은 제일 부담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 좀 문제가 심각한데.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도 혼밥을 너무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는 본인이 그 평생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 좀 소외된 그런 정치적 삶을 살면서 혼자 살아온 그런 습관도 있고 또 하나는 여성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이렇게 대다수 이제 만나야 할 사람들이 남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혼밥이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술도 같이 한잔 그렇게 혼밥을 먹다 보니까 되게 이제 혼자 밥 먹는 것이 이렇게 많아지면은 지도자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
자기 그런 그 이념의 굴레 속에 빠지게 돼요. 말하자면 사고를 개방적으로 이렇게 해야 하는데 폐쇄적인 그런 사고를 가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그러한 혼자 밥 먹는 사람 중에는 지난 정권의 최순실처럼 뭔가 그런 것을 이용해서 아주 백을 치는 거죠. 접근하는 의도적으로 접근해 갖고 권력을 농단하는 일이 반드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은 뭐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뭐 중국 방문 때도 혼밥 먹었다 해서 화제가 됐고, 최근에는 지난해 그 함세웅 신부님이 아마 그 문재인 대통령 식사하고 나와서 아마 혼밥을 많이 먹더라, 이런 얘기를 이제 정치권에 그러네. 얘기를 해서 혼밥 얘기가 나왔고, 또 얼마 전에는 문희상 국회의장도 청와대 이제 뭐 대통령하고 그 당시 뭐 전직 국회의장까지 해서 뭐 이렇게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혼밥 하시오 하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이 껄껄껄 웃었다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옛날에 청와대 비서실장 할 때 문희상이 문재인이 그 밑에서 민정수석을 했으니까 그렇죠. 부하로 데리고 있었는데 그때도 밖에 안 나가고 혼자서 밥을 많이 먹었던 거를 잘 알고 있으니까. 문희상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그러한 식사 습관이라든가 또 어떤 그 멘탈리티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죠. 근데 대통령은 혼자 밥 먹는 거, 혼자 무슨 테레비라 보는 게 제일 위험하다니까요. 청와대 테레비 치워버려야 돼요. 네, 위험해요. 그래서 대통령은 뭐 물론 뭐 지금 1년간에 어느 칼럼에서 나온 대로 27번인가 8번뿐이 말하자면 국내 인사들하고 밥을 안 먹었다고 하지만, 이제 뭐 공식적인 행사 이런 것들을 빼고 나면은 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너무 안 먹은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저분은 본인 스스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뭐 취소까지 됐습니다만은 공약 1호가 뭡니까? 광화문 대통령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광화문 정사로 와가지고 시민들과 정말 소통하면서 본인 스스로 남대문 시장에 가서 퇴근 때 소주 한잔 하면서 말하자면 국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현장에서 듣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는데, 지금 싹 그 공약도 그 말이 나오면 사실상 무산되는 그런 청와대에 들어가면 국민하고 단절된다고. 그래서 박근혜 정권의 이렇게 불행한 그거를 지적하면서 광화문 정사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겉으로는 외양상은 그런 소통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그것에 대해서 야당은 소통이 아니라 쇼통이다. 국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쇼를 했을 뿐이 진정한 소통을 안 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온 이런 여러 가지 그 식사의 그런 통계 자료들을 보면 정말 진정한 소통은 없었구나. 그냥 공식적인 뭐 어떤 행사 그런 것은 뭐 가졌을지 모르지만 식사 행사를, 그러나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뭐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불러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허심탄회한 얘기를 듣고 또 여론도 수렴하는 그러한 기회를 거의 갖지 않으셨구나 하는 느낌을, 뭐 그런 결과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뭐 이런 공식적인 회의라든가 어떤 자리, 또 여러 사람이 대통령과 만날 때는 어떤 사람이든 대통령한테 좀 쓴소리라든가 허심탄회한 자기 속마음을 얘기합니까? 다 좋은 얘기, 듣기 귀 보들한 얘기만 하고 나오는 게 대체적인 관례죠. 그런 얘기는 사실은 진정한 소통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도 뭐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하나의 좋은 방안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정말 대통령이고 지금 정치 상황 자체가 여소야대 정부가 아닙니까? 이런 때는 물론 여당 의원은 물론이고 야당의 중요한 인사들도 청와대로 부르고, 또 무슨 청와대 밖에 또 뭐 안가가 있으면 또 그런 데서 불러서 정말로 필요한 의견도 듣고, 또 협상이 필요하면은 뭐 거래라고 할 수도 있지만 파견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이만큼 서로 양보해 갖고 타협안을 내자, 이렇게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런 역할들을 정무수석이 또 중간에서 다리를 놓고 그래야만이 이게 정치가 풀려나가는 거거든요. 또 국민들도 마찬가지시죠. 관료들 보고라든가 참모들 보고는 누가 대통령이 짜증나고 화나고 이렇게 대통령 비위를 거스리는 경우에 따라서는 영린을 거스려갖고 자기 자리까지 잘못하면은 쫓겨나갈 말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정말 대통령으로서
그런 그 메커니즘이나 생리를 잘 아실 테니까 오히려 필요한 그런 민간 분야의 여러 각계 사람들을 뭐 조찬이든 또 뭐 저녁이든 뭐 점심은 또 뭐 공식적인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못 온다 하더라도 그런 기회들을 많이 가져가지고 이렇게 정책도 뭐 수립도 하고 필요하면 정책 방향도 뭐 수정도 하고 또 보완도 하고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지도자가 해야 할 가장 첫째 덕목이죠. 과거에 뭐 김대중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또 YS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분들은 저녁에도 몇 차례씩 밥을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원래 정치 나면 뭐가 네. 친저녁을 서너 번씩 먹는 걸 기본으로 해요. 과거에 뭐 청와대 힘센 비서관들은 뭐 이런 기업인들 만나니라고 한 대여섯 번씩 먹는 경우도 있었죠. 말하자면 돈 좀 거들라고 그런 경우는 있었지만 대통령의 경우는 과거에 뭐 양김 대통령이나 다른 대통령들 보면은 많은 시간을 말하자면 비공식적인 자리를 활용해서 여론을 수렴하고 진짜 대통령의 속마음도 전달하고 또 필요할 경우는 정치권 인사들과의 거래를 통해서 그 거래라는 게 나쁜 의미의 거래는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를 잘 되기 위해서 또 좋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양보도 하고 또 없어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미국 보세요. 트럼프 저렇게 뭐 막 욕들을 많이 하고 뭐 저 사람이 제대로 된 뭐 미국 대통령이냐 하지만 늘 그 공화당이든 민주당 상원은 하원은 백악관을 불러서 식사하고 설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는 뭐 공개적으로 TV에서 쇼까지 했습니다만은 그 하원원장 되신 분하고 그냥 뭐 말다툼도 벌이고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서로 이 정치가 성숙되고 이겨나가는 것이거든요. 이 성사되어 가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면에서는 뭐 본인의 성격 자체가 그렇게 외향적인 성격이라든가 또 뭐 친화력이 강한 그런 성격이 아니다 보고 좀 샤이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런 것은 개인의 문제고 대통령으로서 국가 지도자로서 해야 할 일은 반드시 제대로 해야죠. 근데 혼밥이나 먹고 있으면 그 되겠습니까? 부인 김정숙 여사하고 혼밥이나 먹으면 그건 말라 대통령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없죠. 옛날에 그 아베가 우리가 그렇게 욕을 하는 아베가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먼저 시작했습니다. 한 임기를 12월 달에 시작했죠. 2012년 12월 달에. 그랬는데 지금 이제 우리 한국은 대통령이 바뀌어가지고 2명째 하고 있는데 아직 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청와대를 가가 일본이 밉다고 11시에 약속을 잡아놓고 밥을 안 미기 뭐예요. 그래요? 그럼 가다가 인사동에서 밥 먹고 가자 해서 대사관 사람들 다 오라 해가 갈비집에 가서 그 일본 그 한국에서 일하는 사람 다 모아놓고 그 밥을 먹고 갔어요. 보통 저쯤 되면 대통령이 일본의 최고 총리가 밥도 뭐 어느덧 먹고 한국에 청와대에 들어갔다 점심 무렵에 그러다가 나왔으면 창피하다고 비행기 타고 가가 비행기 안에서 샌드위치나 먹든지 일본 가서 먹자고 할 건데 그 인사동에서 다 오라고 해가 밥을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한테 내 청와대에서 밥 못 먹고 왔다는 걸 다 신문에 나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배포와 그런 여유는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1부 마치겠습니다.